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음, 7월이 다 가고 이제 벌써 8월이 되네요. 이제 8월만 지나면은 또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괜찮아지죠. 더불어 이제 9월이 되면 추석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추남 제네시스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요즘에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죠. 뭐 그러다 이제 곧 있으면 금방 겨울이 되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별로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기사 봤는데, 꽤 재밌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잠에서 약간 설쳐가지고, 뭐 그냥 5시 좀 못 돼서 일어났는데, 운동을 좀 일찍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운동은 못 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좀 더 일찍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글 알림으로 제가 에버노트에서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게 시간이 한 6시 정도 돼야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좀 못했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이거. 이쪽. 요게 딱 8월 1일이 글씨 안 보이시죠?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8월 1일 그 해당 날짜가 오전 6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직장인 볼게요. 이것만은 피해줘요. 직장인 여름철을 꼴본 걸 안 봐도 되겠죠. 굳이 아침부터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약간 기본적으로 직장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지 아니면 꼰대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직장은 특히 조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조직이 크고 좀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렇고 좀 그게 안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좋은 게 생기면 이직 의향이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요즘처럼 평생 직장 그런 개념 없죠. 오늘은 뭐 하나 볼 거 있었는데 그렇지. 이거지. 직장인 레시피. 나는 변명한다. 고로 책임지지 않는다. 제목만 보면 뭐야? 그러는데 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글이 되게 길어서 제가 다는 뭐 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저께도 이제 말씀드린 그 제가 했던 직장학개론에서 했던 내용하고도 약간 겹치는데 훨씬 더 저는 이제 직장학개론에서는 더 낱낱이 날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기사라서 조금 약간 얌전하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직장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는 곳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 말. 어, 제가 어제 그랬죠. 각자의 가면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미움을 받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행동과 업무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생각보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특히 동료 말고 위에 상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고 좀 뭔가 무능력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지만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일단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있는 동안은 그 회사의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 룰을 어떻게든 잘 따르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상사의 안목을 의심하지 마라. 이거 웬 아침부터 약간 그 약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물론 학교에서 배웠던 책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제 막 대학에 졸업한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이름 있는 대학이고 좋은 대학일수록 약간 그런 경향이 강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대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직장의 구성은 내가 아닌 남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어느 순간에는 으이그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처럼 남들이 모인 곳이니 다양하다 못해 상상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쟤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상사한테 이쁨 받지? 그럴듯한 혹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가운 성격, 똑부러지는 업무 처리 능력, 두 말이 필요 없는 5G급, 5G급 눈치, 모두를 이롭게 하는 상황 판단 등 최소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물론 이 여러 가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뭐 이게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 중에 최소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살가운 성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업무 처리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반면 부장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비호감형 직원이 있어요. 이건 외모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뭔가 이게 뭔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왠지 같이 일하기 싫고. 저는 회사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을 미미라고 해서 미미. 어, 쌀 미자에 이제 맛 미자를 써서 이제 한글로 바꾸면 뭐죠? 이제 밥맛이죠, 밥맛. 미미. 그래서 이제 저런 친구들은 미미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좀 친구들 있죠. 비호감형. 자,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쓴 글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걸 먼저 보시길 한번 바래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괜찮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직장학교로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호하는 직장인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 이를 체크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주 마음에 들어 이게.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소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나는 딱 내 일만 하는 스타일. 약간 좀 놀라는 분들 있죠. 저건 안 돼?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밥맛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미미. 진짜 미미라니까. 특히,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좀 이래요. 자, 봅시다. 어, 일 잘하는 A가 있어요. 거의 뭐, 이 친구의 업무량은 부서 내에서 거의 압도적이에요. 어, 일 잘하는 친구한테 좀 이게 일이 몰리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A 유형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되게 약간 좀 이게 이런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뭐 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좀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 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웬만하면 이 상사들도 안전하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상사가 되면 밑에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킬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A한테 많이 시킨다. 그런데 이 A 말고 B가 있는데 이 B는 약간 좀 실수가 많아서 단순 작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A하고 B가 있는데 한 명 또 있었어. 딱 내 일만 처리하는 딱 처리하는 C. 이 C는 B에 비해서는 실수도 별로 없고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일단 누가 제일 이쁨을 받겠어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A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 문제는 B하고 C가 있는데 의외로 이 B하고 C 중에서 상사들이 더 미워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더 예뻐하냐, 하세요? 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누굴 더 미워하나요? 라면 답이 깔끔해요. 아주 간단해요. B가 아니라 C예요. 이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이거 내일만 딱 처리하는 C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더 미미로 본다. 상사들은. 이런 사람의 이런 유형의 직장인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름 눈치도 있고 그러는데 C는 딱 오로지 자신의 앞만 바라보는 눈 가린 경주마 스타일인데 내일만 딱 끝내면은 A를 비롯한 동료와 상사 책상에 서류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C는 그건 너희들 사정이지라고 딱 정시 퇴근 딱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제 예전에 첫 번째 상사분이 따로 이제 저를 이제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나 위에 파트장 어떻게 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혼자 남아서 야근할 때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제가 좀 느꼈었어요. 내가 되게 밥맛 없는 미미였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A, B, C 중에서 누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자, 자세한 거 잘 쓰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줄일 테니까. 자, 두 번째, 변명과 함께 책임지지 않는 유형. 진짜 이것도 미미죠, 미미.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데 이때 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게 실수를 하거나 일이 틀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첫 마디예요.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건지 그 첫 마디가 여러분의 평판을 완전히 갈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튼 글이 너무 많어. 그냥 아무튼 실수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례는 안 들어있는데 첫 번째 원하는 자세는 그냥 실수 인정. 그냥 실수했다면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변명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변명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첫 번째 유형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을 할게요. 똑같은 말인데 되게 재수 없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맞아요. 그래서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변명을 했다. 변명을 했을 때 상사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따발총 뚜뚜뚜뚜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라고 그냥 되게 쿨하게 별말 없고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뒤끝 없다. 두 번째가 더 작살난다. 어차피 속마음 똑같아요. 차라리 나한테 말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나 주는 게 낫죠. 그러고 보면 저희 첫 번째 상사님은 아주 그 젠틀하게 잘해주신 거죠. 그죠? 오케이. 아무튼 실수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변명과 무책임보다 인정과 책임감이 실수의 무게를 가볍게 대하는 그 어떤 대안보다 강력한 무기예요. 오케이. 실수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자세를 본다. 상사들은. 세 번째, 정당한 불평, 불만을 취해라.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더라도 우리 투덜이죠, 투덜이. 어느 조직에나 다 있는데 사실 이런 투덜이하고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되게 약간 좀 공감대 형성도 되고 남의 뒷담화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코 이롭지 않다. 나중에 되면은 이런 사람들 계속 불평만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평, 불만 하지 말아라. 이왕이면 똑같은 말해도 좋은 말만 해라. 좀 이게 좀 길다. 그죠? 그리고 이게, 불평, 불만자들의 특징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인데,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뒷담화 있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하면, 뒷담화 하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상대방도, 쟤도 나 없을 때 뒷담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절대 비밀이야.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오케이. 저도 뭐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좀 잘 알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글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이거 한 10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우리 부동산 세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드릴게요. 자, 역세권 소형 패스하고요. 오늘은 유튜브가 특별한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도 넘어가고,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그런데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중과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거 아마 원종훈 세무사님이 쓰신 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중과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다 권리라는 점은 같은데, 그쵸? 이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은데, 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택으로 볼 건지 그리고 권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분양권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 돼 있죠. 입주권은 옛 주택을 소유한 사람, 즉 조합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오롯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고 입주권은 완공된 이후에 건물만 등기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죠? 자, 그래서 분양권은 따로 내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전매라고 하죠. 전매, 분양권 전매. 그냥 근데 분양권 전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매가 뭐 전체를 매매한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그게 아니고 등기 전 매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이니까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내가 사고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규제 지역에는 지금 전매가 다 막혀 있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득세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취득세를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만 이제 내가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두 번 내죠. 입주권을 구입한다는 거는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토지에 대한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완공이 되면 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언제? 이걸 팔 때. 팔 때.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 중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기준으로 주택수는 매우 중요한데, 자,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는 분양권이 유리해요. 왜?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 입주권은 기존의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더 쉽게 생각해서는 그냥 내가 등기 쳤으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이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거 주택수 몇 개예요? 주택수 2개예요. 근데 내가 주택수가 하나고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택수 몇 개? 하나. 그래서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면은 주택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쵸? 설상가상으로 그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그럼 이거 2주택 중과 맞아버리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내용이 좋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다른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입주권이 불리했는데, 자,
그런데 다른 주택이 아니라 해당 분양권 또는 해당 입주권 자체를 넘길 때는 뭐가 불리하다? 분양권이 불리할 수 있어요. 자,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50% 일괄 적용해버리죠. 분양권 양도세 중과. 그리고 1년 미만이면 50,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이면 40% 세율, 2년 넘어야지 이제 기본세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오케이. 그런데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만 단기 보유로 판단해서 40%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은 낮아져요. 주택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입주권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팔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들어가는데 입주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이에요. 그래서 그냥 입주권 사고 팔고 해서 1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굳이 뭐 내가 힘들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뭐 법인을 세운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입주권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했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또 장특공도 받을 수도 있어요. 결국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돼가지고 입주권으로 변경되면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불이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되게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이 칼럼 원종은 여기 맞죠? 원종은 세무사님 글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자. 그리고 제 거 블로그에 찾아보면은 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좋은 칼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보면 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많이 아실 테고. 오케이. 부동산 세금 쪽으로 가서 자, 비디오스타 박미, 연예계 부동산 고수 박명수, 류승범, 수지다. 우리 박미 씨가 그 가수 박미 아시죠? 이분이 그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수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재테크 강사로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이분 노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케이블 TV 같아요. MBC 에브리원이니까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나 봐요. 가지고 비디오 스타를 위해서 특별히 부자 강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톱스타들 중에서 부동산 고수를 몇 명 꼽았는데 평소에 이제 강의료가 비싸서 강의를 하지 않는데 비디오 스타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한번 보고 싶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예로 드신 분이 박명수 씨. 저렴한 값으로 낡은 건물을 잘 사서, 그러니까 싸게 잘 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살짝 리모델링 거쳐서 우량님들을 위해서 S모 카페를 넣었다. 이제 스타벅스. 그래서 3년 만에 매각했는데 17억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보통 스타벅스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올 때 5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나면 또 재계약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딱 됐을 때 건물 가치가 높을 때 팔았다. 그래서 3년 있다가 판 것 같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례로 나오죠. 이 박명수 씨 요 사례 하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오죠. 이렇게 야 멋있다. 음, 음. 투자 공부만큼 중요한 세금 공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기대를 했는데 세금 공부는 본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좀 저한테 링크나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박명수 씨가 이번에는 경리단길 왼쪽에 55억 상당의 주택을 샀다. 대출도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이 많다. 세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내용 나오고 끝나서 좀 팁 좀 더 알려주시지, 그죠? 자, 두 번째 고수는 배우 류승범이죠? 이거 오타죠, 이거. 보통은 도로가 있는 쪽 건물을 선호하는데 유승범 씨는 가로수길 도로 안쪽에 있는 건물 샀다. 저렴하게 땅을 사서 적은 돈으로 신축을 짓고 우량 임대로 매각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싸게 잘 샀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으로 저비용으로 신축 우량 임대 매각.
세 번째는 수지 씨네요. 30억 된 강남 건물 해가고 임대 수입만 매달 1,500만 원. 그래서 수지는 작은 거 샀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것저것 하면 고정 임대소득이 최소 3%는 확보돼야 되는데 수지 씨는 월세가 8% 정도 나온다. 그런 건물 살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돈이 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소 아쉬운 투자로 조인성 씨와 장근석 씨를 예를 들었는데 조인성 씨는 격리 단길에 카페를 내는데 도로폭이 좁다.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물,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위주로 산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장근석 씨는 건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사지. 그래서 떤 스타일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일단 싸게 사서 처음부터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안전마진인데 그런 얘기 같아요. 재밌네요. 그렇죠? 오케이. 나중에 기회 되면 방송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자, 또 계속 봅시다. 소형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제가 별로 알려드린 게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요. 내 집 살면서 부분 임대 아파트가 뜬다. 자, 봅시다. 내 집 살면서 부분 임대 아파트 뜬다. 세금 대출 겹규제 영향으로 1 플러스 1 재건축보다 세금 적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옥수, 극동, 뭐 도입, 은퇴세, 중대형 분양대 인기. 자, 뭐냐면 부분 임대 아파트가 뭐냐면요.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건데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전형적인 구조죠. 가운데 거실 있고 전형적인 구조. 가운데 거실이 있고 부엌 있고 요쪽에 방 있고 이렇게 임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빨간색 이쪽을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출입구, 이쪽이 출입구 이제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부분 임대 핵심은 여기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대형 가구 일부를 쪼개서 내 집에 살면서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아파트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좀 집이 약간 커야 돼요, 중대형.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중대형 가구 조합원이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았던 어떤 원 플러스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받으면 원 플러스 원이니까 집이 두 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하는데 이 원 플러스 원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부분 임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1가구로 인정되는 거예요. 1가구로 되기 때문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옥수 국동 아파트가 중대형 가구에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넣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하네요. 전용 140. 전용 140이면 한 50평 후반대인가? 그러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굳이 돈이 드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분 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얼마 전 아들이 결혼과 함께 독립하면서 남는 공간을 분리해서 월세를 줄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부분 임대가 인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임대 아파트의 몸값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부분 임대는 자, 내 집에 살면서도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특히 자녀가 독립해서 은퇴자 입장에서 마땅한 수입 없이 많은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넓은 집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자. 그리고 자녀와 다시 함께 살 경우에는 연결문을 설치해서 두 가구가 함께 생활해도 된다. 저희 집도 좀 집이 평수가 크거든요.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자, 게다가 얘는 2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간주되는 원 플러스 원 분양이 아니라 이 부분 임대는 1가구 1주택자로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자유롭고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예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인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분 임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현관을 임대 가구와 공유하는 불편한 구조가 많아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요, 이 임대 구분형 아파트를 부엌,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출입문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봐보세요. 자, 문을 따로 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별도로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서로 터치 안 할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이제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을 잘 봐야 돼요. 관상을 잘 보고 이제 세입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좋겠다. 이거 갑자기 하고 싶네.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분리된 공간의 부분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따로 매도가 안 되고 가구수 증가로 인한 주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그렇죠. 따로 매도가 안 되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 널널하니까 괜찮네. 필요시 제거가 가능한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가구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할 수는 있다. 아, 그러네. 이게 좀,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좀 싫어할 수는 있겠다.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드렸고요. 시간이 꽤 많이 됐죠. 그래서 우연히 또 제가 오늘자 네이버 경제임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이 기회, 부자들 속속 다시 대형 아파트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자들이 다시 대형 아파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도곡 렉슬 중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최근 대형이 좀 이게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요. 중대형이.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중형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이 중형에 있던 사람들이 딱 봤더니, 뭐야. 옆에는, 나 30평에 살고 있는데 옆에는 50평, 60평을 파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조금만 더 보태면 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방 3개에서 하나 정도 더 필요했어. 그러면 그냥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대형은 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좀 실거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대형이 좀 먹히는 지역에 갖고 있어야 좀 나중에도 투자 가치나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야 뭐 물론 그 용인에 있어서 그냥 너무 쌌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제 유튜브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런 데는 그냥 실거주로는 저는 만족하는데 뭐 투자용으로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중대형이 올라간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기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거주자라면은 참고하실 만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았어요. 이것도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은 좀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네요. 자,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15분, 20분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지금 방송이 길어지고 있죠. 기사를 보통 항상 3개 정도만 봤는데 제가 좀 욕심이 생겨서 한 4개, 5개 항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이게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하신 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게 뭐 하나라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제가 데일리 뉴스를 한지 이제 거의 한 3주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일정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 이 방송 한 구독자가 2,300명 정도 벌써 감사하게 누리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 되면은 제가 데일리 뉴스는 계속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기 편하게 한 10분, 15분으로 저도 이제 별도 영상을 해가지고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은 더 이렇게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8월 1일입니다. 항상 8월달 첫날을 잘해야 또 한 달이 또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 뉴스하고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자,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마치고요. 지금까지 저는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